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하신 박경식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박경식이고요. 국회에서 아까 15년이라고 했는데 15년은 좀 그렇고요. 12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14대, 15대, 16대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민간 남북 경제 교류 협의회의 이사로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국회 보좌관을 무려 12년이나 하셨는데 국회 보좌관으로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신 겁니까? 그냥 딱 표현을 하면 그래요. 삽질에서부터 펜대 굴리는 것까지 이렇게 일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렇죠. 네. 몸으로 때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고급지게 머리 굴리는 일까지. 아주 뭐 좋다고 볼 수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농마주의에서부터 장차관 혹은 총리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심부름도 시킵니까? 뭐 담배 사와 이런 거? 아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삽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삽질은 진짜 삽질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지역에 무슨 어떤 활동이 있을 때는 직접 예를 들면 장마가 졌거나 뭐 이러면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봉사활동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 가서 이 삽질 뭐 삽질 진짜 삽질 하면서 남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의원님들은 보여주기식 예, 보좌관은 진짜로. 진짜로 그럼 삽질하면서 제가 누구 의원 보좌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의원을 돕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예. 돋보이게 하고 아니고 또 때로는 이제 진짜로 그것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거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팔 걷어붙이고. 뭐 그런 거서부터 네. 아주 머리를 써야 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제 해야 된다. 정책 일까지. 네, 뭐 연설문 작성 이런 것도 뭐 해주고 그러나요?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기 연설문을 자기가 쓰는 사람이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보통 의원들이 검수는 해요. 검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보좌관으로서 의원과 이 합을 맞춰 놓은 사람인 경우라면 이제 스타일을 알죠. 그 사람이 쓰는 주요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숨 끊기까지를 알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거기에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좌관 잘 이렇게 합이 맞는 보좌관으로 한 사람은 이제 잘 안 보죠.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요즘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공익 추구형 제가 표현하는 그런 공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신념을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좀 더 세게는 뭐 감옥 가는 걸 불사하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싸우는 그런 뭐 공익을 위해 싸우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지금 너무나 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만 해도 이번에 다수당을 차지한 뒤에 더 얘기가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다수당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핑계라도 됐는데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국가보안법 얘기는 쏙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즘은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수 정당, 보수 정당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의 뭐 집권당인 뭐 국민의힘과 또 그다음에 야당인 민주당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뿌리가 상당히 좀 깊어요. 그래서 계보로서의 보수 정당, 그다음에 이념으로서의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게 돼. 일단 계보로서만 보게 되면 옛날 이제 자유당의 뿌리를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이제 한나라당서 쭉 해서 지금 국힘당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저 한민당에서부터 쭉 지금에 이르는 민주당까지. 네. 요건 이제 계보로 보는 거고요. 이들의 주요 이념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념은 차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네. 그 다음에 공화제. 네. 형태는 똑같은데 과연 자유주의하고 요즘 사실 그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죠. 다음에 자유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어쨌든 반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공. 반공이라고 하는 이제 국시가 분명히 먼저 그렇죠. 걸려 있는 이 양당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보로서의 보수정당이라 그러면 뭐 인맥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어지는 거고 이념은 뭐 차이가 없는데 사실 한국은 그러면 반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약간씩은 이제 예, 예. 질적 차이들이 좀 있죠. 그렇죠. 멸공통일이냐, 그렇죠. 국진통일이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네. 어떻게 보면 계보로서의 이 보수 정당에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였죠. 네, 그렇습니다. 평화통일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계보로 이념으로 보수정당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생계형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는 정당의 새로운 어떤 그 신진 인력들 이런 것들을 수혈을 받을 때 네. 주로 옛날 표현하게 되면 제야 시민단체 쪽에서 수혈을 받아서 정당을 혁신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죠. 예. 지금 있는 586 정치인들도 그래서 대거 수혈 그렇죠. 받았던.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민 제야 단체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훨씬 그 이전이겠지. 그 이전서부터 그런 모양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제야나 시민단체 혹은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떼쓰는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요구. 그리고 그걸 들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떼쓰는 걸로 들어.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혈을 받던 제야나 혹은 시민단체 쪽에서 수혈을 받는 존재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이후로부터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이름 하에서 뭐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쪽에서 수혈을 받지 이쪽에서는 제한적이고 이쪽에 목소리에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제야 뭐 이쪽에 있어서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우월성 부분들을 이전에는 확고하게 갖췄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실 무너진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생계형 정치인이 되면서 신념이나 정치 대의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예전에 예전에. 뭐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야 세력이었죠. 그렇죠. 한동안은. 그렇죠. 한동안은. 네, 근데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가 지금 사실 사라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창궐하고 뭐 진보 운동이 점점 몰락하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보 운동이 쇠퇴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야 뭐 시민 운동, 노동 운동 등등이 굉장히 약화돼요. 이게 이렇게 약화되다 보니까 수요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네. 이 세상의 모든 요인이라고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보다 더 큰 요인은 이쪽 내부에 있어서의 정치 형태들이 사실은 이쪽을 손을 잡을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않게 됐다. 기득권화되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신념이나 대의, 정당성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직업, 예, 이익. 예, 그것도 이제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 아니면 네. 조그마한 개파의 이익. 개파 이익. 이런 걸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논쟁도 벌이고 그렇죠. 의총을 통해서 네네네. 그때는 인원수에 있어서 결코 통과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결기도 이제 네. 가고 뭐 결의문이나 이런 걸로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민노당으로 존재했었나요? 예, 약간 이제 진보정당. 진보정당 예. 의석 진출했던 예, 예. 진보정당 노회찬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죠. 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결기를 보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얘기를 했던 그 의원들이 지금은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조차도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네,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에서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폐지 입장이었다. 폐지하고 싶어 했고.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며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 내용 이재훈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MBC 시사 매거진 2580 500회 특집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 형법을 고쳐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 뭐 우리가 집권했는데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이걸 해야 되냐, 뭐 놔둬도 뭐 문제가 되겠냐 하는 식의 안일한 대응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아 그때 당시엔 뭐 의원들도 네. 폐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적극적이었죠. 태도가. 예.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조금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다시 좀 뒤집어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네. 이제 신자주의 그 물결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뭐 그 이름이 뭐 글로벌화 네. 뭐 어쩌고저쩌고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러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이제 생경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제가 심리학자로서 이제 여러 차례 이 이제 주제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 지배자들이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때 쓰던 주요한 수단이 몽둥이였다. 패는 거죠. 잡아다가 막 패고 물에다 쳐넣어서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는 게 공포를 통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각했기 때문에 주먹질하면 이제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뭐가 됐냐 하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존 불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흩어놓음으로써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개인 간 경쟁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존 불안을 각자 책임지게 만드는. 근데 생존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국가가 도와주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혼자가 돼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자기 생존을. 그 불안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잘리면 거지 되는 겁니다. 생존 불안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김에 한몫 잡고 노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도 마련하고 내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생존 불안에 사로잡혀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신자유주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놓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네. 숨어서 사익을 그렇죠. 추구하는. 국회의원 숨어서 해야죠. 일반인들은 대놓고 하고 나 먹고 그렇죠. 살려고 한다는데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뽑아주니까 그렇죠. 공익을 추구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게 이제 대략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시기라고 그렇죠. 이제 예. 보면 17대에서 이제 18대로 넘어오면서 변질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계형 정치인으로 네. 이제 바뀌어지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생계형 정치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제 자기의 사익만 우선에다 놓는다. 그렇지는 뭐 않겠죠. 그렇지는 네. 않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일반 직장인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 국회의원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완전 그지야. 네, 뭐 먹고 살래? 그렇죠. 차라리 그 일반 사람들이야 뭐 잘리면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 가서 뭐 네.
막노동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어디 좀 얹혀가자니 얹혀가면 그것도 이 국회의원들도 처절하군요, 상황이.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너무 살살 자기는 그 스님이 하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이 집만 해왔는데 어떻게 딴 걸 하면서 사냐 이제 사회생활 못 하지 않냐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 국회의원도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여기서 이 집만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다음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할 말하면 만한 게. 예. 할 만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할 게 있어도 예. 제약이 많아서 그걸 하면 소위 말하면 쇠고랑 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기본소득을 빨리 맞아요. 도입해야 돼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그래야 기본소득 최소한 자기 예. 이 품위 유지라도 할 수 그렇죠. 있게끔 해줘. 떨어져도. 떨어져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신념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 갔다 나왔다. 그렇죠. 기본소득 있으면 버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최소한 그 자기 신념을 위해서 저거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 동정이라도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게 이유가 있었군요, 이놈들이. 예, 하면은 이제 공익추구형들이 많아질 테니까 설 자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생계형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진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총선에서의 당선이지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세상이 어떠냐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안 좋은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즉 국힘당과 민주당이 둘 다 생계형 정치인들이 바글바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권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수 정권 중에서도. 그렇죠. 새로운 정치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검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미 이 검찰 공화국은 네.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검찰 공화국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 과거부터. 과거부터. 네. 그래서 아마 2011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아마 이 책이 상당히 그때 반향이 좀 컸죠. 김회재 씨인가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의 완성판. 완성판. 네, 드디어 이제 검찰 정치 검찰들의 꿈을 이룬 사나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완성판. 네. 우리가 윤석열 혹은 뭐 검찰 쿠데타 그러는 게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서서히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계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정치 검찰 계보.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검찰청 법에 사실은 상명하복은 딱 돼 있어요. 검찰총장에서부터 이 일반 검사까지. 사실 검찰청법에는 검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검찰청법에는 직업과 거기에 맞서 어떤 상대하기 위해서 직엄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검사장이라는 하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장을 뭐 검찰의 꽃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아까 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2011년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책. 완성됐다. 네. 사실 아니 그때서부터 이제 형성이 이미 돼 있었고 네. 이제 윤석열은 끝판왕이다. 완성판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그 유명했던 정치 검사 딱 떠오르는 정치 검사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공안 검사. 그렇죠. 오제도. 네, 유명하죠. 유명했죠. 그렇죠. 네. 죄 없는 사람들 무수히 때려잡은 악질적인 공안 검사죠. 오제도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무소불위로 이 권력을 행사했었던 네. 거고 아마 저 책에도 일부가 나올 겁니다. 네. 오제도 얘기하고 네. 오제도 얘기하고 신직수 얘기는 저 책에서 나올 겁니다. 저 책에서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안검사의 어떤 저기는 오제도, 네. 그다음 정치검찰의 그 대표. 대표 원조 네, 원조는 신직수. 신직수 요렇게 좀 대두되고, 신직수가 검찰총장으로서 거의 한 7년 3개월 가장 장수 검찰총장으로서 오늘날의 이 정치 검찰의 이 저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뿌리군요. 뿌리입니다. 네, 정치 검찰 뿌리. 그렇죠. 박정희의 군 시절 거기에 군 법무관이었을 거예요. 아, 법무참모. 군인 출신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검찰. 군 법무참모. 우리가 보통 검사. 이제 네. 법무참모였을 네, 거예요. 네, 네. 박정희의 군단장 시절인가 사단장 시절에 법무참모였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고, 나중에 데려다가 박아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직수가 이제 김기춘을 김기춘.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김기춘을 발탁을 해갖고 김기춘이 유신헌법을 이제 완성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나쁜 놈들 이름 줄줄이 나오네요. 이제 그럼 누구 있습니까? 또 김기춘 뒤에 또 그 맥을 잇는. 그리고 이제 약간 김기춘하고는 궤를 좀 달려 하는데 네. 우리에게 그 또 악명을 이렇게 또 자자하게 하려는 정형근 오제도의 후손. 뒤를 잇는 공안검사. 아, 정형근.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검찰은 공안부, 네. 특수부, 그다음에 형사부, 송판부 혹은 공판부 요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을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 뿌리가 수사권,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 독점권이라고까지 하죠. 그다음에 기소 재량, 기소 하든지 말든지. 그것만 있나요? 저기 형 집행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네 마음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석 신청하면 검찰이 반대하고 검찰이 반대하면 판사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보석, 형 집행정지 네. 다 이런 거 검찰이 의견을 들어야 돼요. 검찰이 보석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판사는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죠. 물론 뭐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형 집행권까지 다 갖고 무소불위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뭘 갖고 있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영장 청구. 아, 영장 청구. 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권 오직 검찰을 만 있습니까? 많이 있죠.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야 이거 영장 청구하지 마 그러는 거죠. 같은 검사의 영장 청구 안 해주죠. 경찰이 하면 안 해주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영장 청구권이 언제는 신직수 때. 아, 신직수가 만든 겁니까 이게? 신직수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신헌법을 하면서 헌법에 이제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저 판사의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검찰에 신청하여 판사가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그러면 유신헌법 하면서 유신헌법 때 지금 검찰이 누리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완성됐다라고 봐야죠. 유신헌법 때. 그러니까 원래 수사권, 수사주의권, 뭐 더 그다음에 기소 뭐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영장 청구권의 그 끝판왕까지는 그때 이제 다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검찰공화국은 박정희가 만들었네.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가 그렇죠. 큰 공을 세운 거네. 큰 공을 세웠죠. 아.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유 때 오제도 뭐 이게 하면서 공안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유신 정권에 이제 신직수 김기춘의 정치검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군사 정권 하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뭐 하면서 뭘 하냐면 범죄와의 전쟁을 노태우 때 했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권들이 비대해지는군요. 비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YS 때 네, YS 때. 하나회를 척결을 하면서 군부도 이제 눌러놨죠. 눌러버린 거죠. 그것도 검찰이 주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척결. 아니 하나의 척결은 어차피 YS가 했지만 검찰에 손을 들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군대를 때려잡은. 때려잡았죠. 하나의 척결 정치군인들을 작살내는. 작살냈으니까. 정치군인을 작살내면서 정치검찰이 이제 득세했군요. 완전 득세를 하는 거죠. 그 여기서 딱 이 뭐랄까 패권이 넘어왔네. 패권이 넘어갔죠. 군인들로부터 검찰 쪽으로. 검찰 쪽으로.
와 물론 있을 이제 때 또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건 있긴 하지만 자, 와 있을 때 이제 이거 하나의 척결을 이제 공으로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 검찰들을 크게 키워준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DJ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죠. 아,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아, 근데 또 실패한 거죠. 막판에 네. TJ도 아들 비리니 계속 기소당하고 언론 플레이 당하고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위험성은 알았지만 그대로 맞습니다. 제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물러가셨죠. DJ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네. 좀 뼈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런 정영근까지 내려온 이 공안 검사, 정치 검사들의 뒤를 이은 자가 뭐 우병우 같은 사람, 그렇죠. 네, 우병우도 그런 쪽이고 네. 그 뒤에 이제 대표 주자가 바로 윤석열, 예, 맞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보가. 아,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특수한 음. 사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때 특수부 검사들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소불위의 이것과 연결선상에서 아주 특별한 별종들이 나타난 거죠. 특수부.